이번에 또 특별한 아이템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완타치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탱크, 그 다음에 비행기, 이런 무기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전략 무기에 대한 고찰이 조금 없었어요. 자세한 설명이 없었는데, 사실 무기 중에서 가장 화끈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화끈한 거? 가장 화끈한 거. 이게 궁극의 전략 무기인 핵무기입니다. 근데 이 핵무기란 건 원자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등등 아주 그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은 무기 중에서 가장 화끈한 무기가 뭐냐? 바로 핵무기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핵무기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이 핵무기가 사용이 된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고요. 또 하나, 그렇다면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뭔가 해주실. 예. 일단은 핵무기 하면 인류 역사상 전쟁에서 핵무기 쓰인 게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죠. 그러니까 원자탄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탄이란 것은 한마디로 핵 분열 효과를 이용한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우라늄이라고 하는 광석이 있잖아요. 이걸 농축 우라늄을 사용했는데, 근데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두 번째 핵폭탄은 이게 플루토늄탄이에요. 우라늄탄이 아니라.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 플루토늄이 뭐냐? 플루토늄은 한마디로 이제 원자로 연료로 사용된 후 배출되는 그 농축 우라늄 찌꺼기가 있어요. 이 찌꺼기를 정제해서 얻은 게 바로 플루토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나라면 어느 나라든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이 플루토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추출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도 가능해요, 이게. 일본도 가능하고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IAEA 핵사차라는 애들이 이제 이 플루토늄을 농축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플루토늄은 우라늄에 비해서 이 분열 속도가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원자탄으로서는 훨씬 효과적이죠. 자, 그렇다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었느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을 이제 우리가 리틀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17킬로톤의 폭발력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건 21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던 팬맨이죠. 근데 이제 위력 단위는 보통 우리가 뭘로 환산하냐면, 여러분 아마 TNT라는 폭약이라고 아실 거예요. TNT. 그래서 TNT가 폭발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환산한 건데, 1킬로톤은 TNT 1000톤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예요. 1000톤? 네. 그 다음에 1메가톤급이라고 하면은 TNT 100만 톤이 한꺼번에 폭발했을 때예요. 그렇다면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 17킬로톤이라는 거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17,000톤의 TNT가 한꺼번에 터졌을 때의 위력이라 이거지. 그래서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 전역이 파괴되면서 주민 7만 명이 사망합니다. 즉사해요. 거의 즉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폭발력이냐면, 이게 히로시마에 원자탄 떨어지면서 폭발하고 나서 대본용으로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히로시마에 폭탄 하나 떨어졌는데 이렇게 됐다.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야, 이럴 리가 없다. 다시 알아봐. 이렇게 하다가 무조건 항복의 시간이 지나버려,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시간 끌다가 나가사키 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맞아서 바로 안 되겠다, 게임 끝, 항복하면 끝이었어요. 원래 두 번째까지 맞을 필요가 없었죠.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얘네가 이거 불복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나가사키에 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사키 역시 수많은 주민이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히로시마는 좀 평지였었고 나가사키는 산지였었기 때문에 좀 희생자의 차이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해 말까지 약 9만 명이 방사능 등 2차 피해로 사망합니다. 추가로 사망을 하죠. 여기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요 버섯구름 보이시죠? 예. 이 버섯구름이 높이가 12km고 폭이 3km였대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폭탄하고는 좀 다른데. 그럼 이 피해가 좀 어느 정도였습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15km
그러니까 15킬로톤급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하고 비슷한 걸 한번 상정해 보면은 반경 1.6km가 일단 잿더미로 보납니다. 이게 완전 떨어지는 순간, 폭발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열 복사가 있어요. 이게 확, 그 폭발력 이외에 열이 확 퍼질 거 아니에요. 이 열 복사 반경은 3.5km입니다. 3.5km. 반경 3.5km. 둘레면 뭐 7km라는 얘기죠. 7km 안에. 그래서 500m, 반경 500m에서 1km 안에 있는 뭐 건물, 차폐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생존율이 약 30%인데 30%도 그냥 멀쩡하게 생존해 있는 게 아니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전신을 화상을 입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3.5km 안쪽이 열 복사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이 열 복사가 약 2,000도입니다. 2,000도? 예, 2,000도예요. 그러니까 인체가 만약에 그걸 바로 맞았다. 그 즉시 증발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간접 노출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죠? 화상. 3도 화상이면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 노출도 3도 화상인데 여기까지가 폭발 후 3초 이내에 일어난 일이에요. 3초? 3초 이내에 일어난 일입니다. 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자탄 터지면, 원자탄 터지는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갑자기 그 한쪽으로 확 쏠렸다가 다시 확 퍼지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뭐냐면 폭발할 때 갑자기 산소를 확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확 이게 퍼지는데 이때 순간 속도가 440m/s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냐? 여러분 태풍, 우리나라의 최대 피해를 준 태풍 루사 있죠. 얘가 최대 풍속이 60m/s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7배가 넘는 거예요. 그때 태풍 루사 왔을 때 작살났었다고. 우리가 막 전신주 다 넘어가고 뭐 집북 날아가고 난리 났었다고. 난리 났었죠. 이거 7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 복사 말고 폭탄이 터지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엄청난 또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쇼크웨이브, 충격파가 있잖아요. 이게 이 충격파만 해도 2km가 넘게 날아가요. 거기서부터. 또 결론적으로 반경 2km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99% 즉사합니다. 그 다음에 4.5km, 반경 4.5km는 70%, 그 다음에 해당 권역 안에 있는 건 해당 권역 안에 있었던 건축물은 90%가 붕괴돼요. 당시 일본은 주택들이 전부 목조 주택 아니었습니까? 거기다 정확하십니다. 이게 목조 주택이었기 때문에 요 사진 한번 보시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폭 직전과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거 그냥 저기 사막이 돼 버렸네. 예, 그라운드 제로가 돼 버렸죠. 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폭발 후 2차 피해예요. 이게 방사능 오염과 낙진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그게 진짜 제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서울로 한번 따져보면요. 서울 중심부 용산에 떨어졌을 때, 이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일산에서부터 수원까지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6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간접적인 거하고 장기적인 거 봤을 때 50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자탄 하나의 위력만으로도 대도시 하나쯤 뭐예요?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핵무기의 발전, 이게 막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되는 실험을 했겠죠? 거듭되는 개발을 하고, 이제 요 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부터. 그러니까 이 미국은 어떻게 됐냐면, 야, 이거 원자탄, 이거 소형화해서 전술 핵으로도 막 써버리자.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핵을 막 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소형 핵폭탄이에요, 지금. 찝차에 싣고 다니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1950년대 당시까지는 미국이 핵전력을 소련을 압도했어요. 근데 미국이 처음에 원자탄을 만들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소 10년간 우리가 그 핵보유국, 유일한 핵보유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1949년에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해요. 핵무기 개발에. 그러니까 미국은 소형화로 갔잖아요. 반대로 소련은 대형화로 가요. 그래서 뭘 했냐? 여기 보시면 지금 초기에 소련 시대 ICBM, 이때부터 소련이 ICBM을 만든다고.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으로 여기다가 핵무기 실어서 날려보낸다. 그래서 우주 개발에 소련이 미국을 앞서가게 되죠. 뭐 스푸트닉 나가지고 세계 최초, 그 다음에 스푸트닉 등등등 해가지고 뭐 세계 최초의 뭐 유인 우주선도 먼저 소련이 하고, 그래서 이제 막 미국이 이제 뭐 아폴로 쏘고 난리 하는 건데. 네네. 아무튼 이로 인해서 1950년대에 미국이 신형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그래서 미국이 한 발 앞서 나간 게 뭐냐? 바로 수소폭탄이에요. 아. 그러니까 액체 중수소에서 고온 고압이 가해질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해서 융합되는 원리예요. 이게 바로 수소폭탄인데 이 수소폭탄은 뇌관이 원자폭탄이에요. 아. 원자폭탄을 빵 터트려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54년에 성공해요. 미국 과학자들이 수소폭탄 성공 실험을. 근데 처음에 수소폭탄을 만들 때 미국 과학자들이 이 정도 폭발력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험해보니까 이 과학자들 예상보다 2배의 폭발력이 나와요. 어우, 2배요? 예. 근데 무서운 건 소련도 같은 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와, 진짜 무서운 나라들이네. 그 다음에 영국이 57년에 성공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서운 게 뭐예요? 60년대가 되니까 60년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원자력 잠수함 나오고 초음속 폭격기 나오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투발을 수단이 다양화된 거죠. 한마디로 60년대 말부터 세계는 핵전쟁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3차 세계대전 나면 버튼 막 눌러서 핵무기 그렇죠, 사방에서 날아가고 다 죽는다. 그렇죠. 막 영화나 막 만화 막 이런 거 많았죠. 예. 예. 근데 더구나 이 소련이 대영화로 나가는데 이 소련이 이제 약간 이제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61년에 수소폭탄 하나 내놔요. 차르 bomba라고. 예. 한마디로 핵폭탄의 황제야. 아, 진짜 황제입니까? 예. 얘가 폭발력이 무려 50메가톤입니다. 아. 쉽게 말해서 TNT 5천만 톤이에요. 와. TNT 5천만 톤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가장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폭심에서 100km 떨어졌는데도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이게 터지면. 아, 100km? 예, 100km 100km가 떨어졌는데도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원폭하고 수폭의 비교예요. 맨 왼쪽에 있는 게 히로시마가 조그만 거 있죠? 네네. 거기에 요 정도 폭발력이면 맨 오른쪽 차르본바의 폭발력이에요. 야. 그 다음에 이게 저기 뭐야 저기 네. 버섯구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 에베레스트가 8.8km, 8,800m잖아요. 네네네. 히로시마가 12km, 차르본바가 64km까지 버섯구름이 올라. 이게 그 당시에 일본에 떨어졌으면 우리나라도 작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서울의 차르본바가 떨어진다. 여기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 다른 시뮬레이션도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반경 55km 안에 모든 건물 파괴되고요. 반경 100km 3도 화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경 한 300-400km도 모든 목조 건물 파괴, 창문이나 문은 다 파괴. 그냥 한반도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아. 없어집니다. 일단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핵 가지고 대책 없이 무한 경쟁인데 예.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른바 핵클럽이 형성되면서 여기에 프랑스하고 중국도 들어오죠. 핵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때부터 핵 보유국들이 무슨 협정을 맺냐면 대기권 내외의 핵실험을 제한하기로 해요. 왜? 이게 막 실험이랍시고 막 터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핵실험을 지하에서 해요. 지하에서.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수소폭탄이 좋긴 한데 이게 파괴력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좀 파괴력을 줄이고 방사능 피폭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폭탄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중성자탄입니다. 이론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중성자탄은 뭐냐? 한마디로 수소폭탄에 이제 베릴륨하고 리튬을 둘러싸은대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의 에너지를 고에너지 중성자선으로 변환시키는 게 바로 중성자탄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형화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탄은 지금도 전술 핵무기로 분류가 돼요. 근데 아무리 폭발력을 줄였다 하더라도 이 중성자탄은 폭발 위력하고 잔류 방사선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하고 맞먹어요. 예. 특히 폭발 순간에 발생하는 방사능이 엄청나요, 얘가. 네네. 그러니까 특히 중성자선이 엄청나요. 그래서 유효방위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즉사한대요. 아, 그냥 즉사. 즉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성자는요, 이게 보통 우리가 방사능이라고 하잖아요. 요 표 한번 보시죠. 방사능에는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5가지가 있는데 이제 알파선, 그다음에 베타선, 그다음에 감마선, 엑스레이 이게 있고 맨 밑에 게 이제 중성자선이에요. 중성자선인데 이게 2가 되는 게 보세요. 알파선 같은 거는 종이로도 막혀요. 방사능인데도. 근데 베타선은 알루미늄 판 같은 거를 못 들어요. 알루미늄 판을 막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엑스레이나 감마선, 이제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아주 두꺼운 납 있죠. 납. 밀도가 높은 납. 네. 납으로 막을 수 있어요. 막으로 납을 수 있어요. 근데 중성자는 이것도 투과해요. 그래서 뭘로 막을 수 있느냐? 물하고 콘크리트로는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예. 저희 건물들이 다 콘크리트 아닙니까? 네, 콘크리트죠. 그럼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안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기 피디님, 예. 우리 지금 콘크리트 건물이 있죠. 네. 옆에 보시면 근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유리? 창문들이 있잖아. 예. 일러는 다 뚫고 들어온다. 아, 고개 숙이면 안 되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콘크리트라고 하면은 뭐예요? 완전히 콘크리트 밀폐된 공간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가 있어요? 핵 방어실 하면 완전 콘크리트 덩어리잖아. 그 안에 거기에 들어가서 또 지하로 내려가잖아, 막.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성자탄이 최소한으로 폭발 반경을 억제시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중성자탄이 폭발력이 최소한이니까 뭐 전술 및 전략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병기를, 무기들을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론상 얘기예요. 위에 엄청난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염물질을 제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더 들어요.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 중성자탄이 정말 그 더러운 폭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되게 더러운 폭탄이라. 그래서 대략 1960년경부터 미국과 소련이 개발을 추진해서 81년에 이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중성자탄 생산 결정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실용화 완료를 선언했었어요. 이때. 무섭네요. 예, 무섭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개발한, 그러니까 핵클럽이 개발한 핵폭탄을 정리해 보면 원자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이렇게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